마을에 쏙과 싸우라는 두 소년이 살았어요. 싸우는 품행이 좋지 않고 다른 아이들과 놀 때마다 문제를 일으켜서 싸우기 일쑤였어요. 하지만 싸우의 부모는 항상 아들 편만 들었어요. 그래서 동네 주민들은 다들 싸우를 싫어했죠. 한편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동네 친구들과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는 착한 아이였어요. 동네 주민들은 쏙을 불쌍히 여겨 먹을거리가 있으면 쏙에게 나눠주며 항상 예뻐했죠. 그래서 싸우는 그런 쏙을 볼 때마다 부러워하면서도 짜증을 내고 미워했어요. 쏙과 싸우가 성장해서 청년이 될 무렵의 일이에요. 싸우는 쏙에게 쏙, 너희 집이 많이 낡았는데 우리 대나무를 잘라서 대나무집을 만들자 라고 말했어요. 쏙은 나는 날카로운 칼도 없고 음식을 살 돈도 없는걸? 이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싸우는 쏙에게 내가 다 챙겨갈 테니 너는 몸만 오면 돼 하면서 함께 하자고 했어요. 쏙은 할머니께 할머니, 싸우 형이 대나무를 잘라와서 우리 집을 고치자고 했어요. 음식은 싸우 형이 다 챙겨온대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걱정스레 말씀하셨어요. 쏙아, 저 숲은 인적이 드물어서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말거라. 그러나 쏙은 괜찮아요 할머니. 우리 집은 많이 낡아서 대나무를 가지고 와서 고쳐야 할머니께서 걸을 때 다치지 않으실 거예요 라고 말했죠. 할머니는 싸우에게 동생을 잘 봐달라고 당부하며 배웅했어요. 숲길을 한참 걸어 쏙과 싸우는 마침내 대나무 숲에 도착했어요. 잘 자란 대나무를 구해서 집을 만들기 좋게 네모난 조각으로 잘라냈죠. 그리고 나서 둘이 마주 앉아 점심을 먹을 때였어요. 싸우가 갑자기 밥을 먹고 있던 쏙의 눈을 날카로운 칼로 찔렀어요. 쏙이 고통스러워하며 울며 물었죠. 형, 왜 내 눈을 찔렀어요? 싸우는 너는 내 밥도 먹었으면서 내 대나무 조각들까지 탐내는 거야? 라고 말했죠. 쏙은 형이 여기 같이 오자고 그랬을 때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어요. 저는 몸만 오면 형이 다 챙겨줄 거라고 해서 따라온 거예요. 형, 대나무 조각을 다 가져가도 좋으니까 제발 절 죽이지 마세요 라며 말했죠. 싸우는 넌 아직 고집불통이구나. 죽기 전에 부처님께 기도나 하렴. 이 말을 끝내자마자 싸우는 쏙의 반대쪽 눈도 찔렀어요. 쏙의 얼굴에는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고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어요. 쏙은 자신의 처지가 너무 불쌍하고 집에 홀로 계신 할머니가 걱정되었어요. 싸우는 물고기들이 너를 물어갈 거야 라고 말하고는 쏙을 거세게 흐르는 강물에 빠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쏙이 죽었다고 생각한 싸우는 대나무 조각들을 모아 혼자 집으로 돌아갔죠. 그리고는 돌아가는 길에 쏙의 할머니 집에 들러 할머니, 호랑이가 쏙을 물어 죽였어요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쏙의 할머니는 싸우의 이야기를 듣고는 눈물을 펑펑 흘리셨어요. 쏙, 우리 손자 어디에 있니? 내가 없으니 할머니는 너무나 슬프구나. 하지만 싸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복한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갔고 그 후로도 여전히 나쁜 행동을 계속했죠.
악어들이 배가 고파서 강에 내려갔을 때 물 위에 떠서 헤엄치는 쏙을 발견했어요. 악어는 오늘 사람을 잡아먹을 수 있다니 행운이군 하고 생각했어요. 악어가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을 때 부토부토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죠. 한편 쏙은 흐르는 물에서 버둥거리며 부토부토라고 외치며 부처님께 구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악어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쏙의 눈을 봤고 그의 눈이 멀어 있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악어는 나는 불쌍한 사람은 잡아먹지 않아. 할아버지께 데리고 가야겠어 라고 생각했죠. 그리고는 헤엄쳐 쏙을 물 밖으로 밀어주었어요. 땅으로 올라온 악어는 사람으로 변신해 쏙을 할아버지에게 데려갔어요. 쏙은 마침내 강도 근처에 있는 어떤 할아버지의 오두막에 이르렀어요. 그 할아버지는 신기하게도 매우 강한 힘을 갖고 있었고 오두막 아래에 2마리의 잠자는 악어를 키우고 있었죠. 그 악어들은 사람으로 변신을 할 수 있는 신기한 악어였어요. 할아버지는 쏙에게 왜 여기에 오게 됐는지 물어보았어요. 쏙은 할아버지께 자기에게 벌어진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렸어요. 쏙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할아버지는 쏙을 매우 불쌍히 여기며 말씀하셨어요. 싸우라는 그 아이가 아주 몹쓸 짓을 했구나. 자, 쏙아, 걱정하지 마렴. 내가 예전처럼 눈이 잘 보이게 해서 할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도와줄게. 할아버지는 약을 만들어 쏙의 눈에 발라주었어요. 그리고 마법의 주문을 외우며 쏙의 눈이 나아질 때까지 호호 불어주었어요. 그리고는 모래 한 주먹을 쏙의 손바닥에 올려놓으며 말씀하셨죠. 얘야, 주먹을 꽉 쥐고 집에 도착할 때까지 손을 펴지 말아라. 집에 도착해서 할머니께 돗자리를 깔아달라고 말씀드린 후에 그때 손을 펴서 모래를 돗자리 위에 놓으렴. 할아버지는 쏙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해준 뒤에 악어에게 쏙을 처음에 갔었던 그 대나무 숲에 데려다 주라고 말했어요. 쏙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 할머니께 눈물을 흘리며 인사를 드렸어요. 할머니는 쏙을 보시고는 달려와 꼭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혔다는 이야기를 들었단다. 내가 보고 싶고 너무 슬퍼서 정말 많이 울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돌아오니 너무나 기쁘구나. 쏙은 할머니께 대나무 조각을 구하러 갔을 때 싸우 형이 제 눈을 찌르고 저를 강물에 빠뜨렸어요. 다행히 악어가 저를 발견하고는 어떤 할아버지에게 데려다 줬어요. 쏙의 얘기를 들은 할머니는 더욱 마음이 아팠답니다. 그리고 쏙은 할머니께 돗자리를 펴달라고 부탁했어요. 쏙은 할아버지가 말씀했던 대로 손을 펴서 모래를 돗자리 위에 부었어요. 그러자 돗자리 위에 금은 보화가 생겨났어요. 할머니와 손자 쏙은 너무나 기뻤죠. 그 금은 보화를 가지고 옷도 사고 집도 새로 지어 동리에서 제일 유명해졌어요. 싸우는 쏙을 보고 의심스러운 마음을 품었어요. 내가 눈을 찌르고 강물에 빠뜨려서 죽은 줄 알았는데 지금은 예전처럼
눈도 보이고 심지어 부자가 됐어? 그러던 어느 날 싸우는 쏙을 만나러 가서 말했어요. 내가 너랑 대나무 숲에 대나무 조각을 구하러 갔던 날 유령이 나를 홀렸어. 그 유령이 너의 두 눈을 찌르고 가게 빠뜨리도록 만든 거야. 난 내가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난 거니?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갖게 된 거야? 쏙은 형 덕분에 부자가 된 거예요. 형이 그러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도 계속 가난하게 살았을걸요? 형도 알다시피 저는 강물에 빠졌어요. 그 뒤에 부토부토를 끊임없이 외치면서 강물 위에 계속 떠다녔거든요. 착한 쏙은 싸오에게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말해주었어요. 싸오는 쏙의 이야기를 듣고 욕심이 났어요. 나도 쏙처럼 해서 부자가 돼야겠어. 그리고 쏙에게 친구야, 난 저번처럼 같은 곳에 가서 대나무 조각을 구하고 싶어. 밥과 장비는 내가 다 준비할게. 너는 그냥 몸만 오면 돼. 라고 얘기했죠. 쏙은 싫어요. 저번처럼 형이 나 죽일까봐 무서워요. 라고 대답했어요. 싸우는 쏙에게 저번에는 유령이 내 몸에 들어온 거라니까. 날 조종한 거라고. 넌 아무것도 몰랐어. 그러니까 날 미워하지 말아줘. 그러자 형 덕분에 제가 부자가 돼서 고맙기도 하니까 같이 가줄게요. 하고 쏙이 대답했어요. 아침이 되자 싸우는 장비와 밥이 담긴 가방을 메고 쏙과 함께 대나무 숲에 들어갔어요. 대나무를 가득 자른 후에 네모난 조각으로 잘랐죠. 그리고 같이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싸우는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쏙에게 칼을 건네며 말했어요. 나의 두 눈을 찔러줘. 쏙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싸우는 걱정하지 말고 찔러줘. 라고 계속해서 말했죠. 어쩔 수 없이 쏙은 싸오의 부탁대로 싸오의 양쪽 눈을 찔렀어요. 싸오는 너무나 아팠지만 금은 보화를 갖고 싶다는 마음에 쏙에게 자신을 거세게 흐르는 강물에 빠뜨려 달라고 말했어요. 강물에 빠진 싸오는 악어를 만날 것을 기대하며 끊임없이 부토부토 소리를 질렀어요. 싸오는 눈이 너무나 아팠지만 물 위에 떠 앞으로 계속 헤엄쳐 나갔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악어는 나타나지 않았고 온몸에 힘이 빠진 싸오는 결국 강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죽은 싸오를 물고기들이 잡아먹었고 나중에는 싸오의 해골만이 물 위를 둥둥 떠다녔죠. 싸오는 해골이 됐지만 그의 영혼은 해골과 함께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부토부토 소리를 내면서 한 부자가 살고 있는 나루터까지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자의 딸이 하녀와 함께 수영하다 이상한 소리를 내며 물에 떠다니는 해골을 발견했어요. 부자의 딸은 수영하던 것을 멈추고 다른 하인에게 해골을 건져오라고 말했죠. 해골은 끊임없이 부토부토 소리를 냈어요. 딸은 하인에게 해골을 그녀의 집에 가져다 달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아버지, 제가 강물에 떠서 부토부토 소리를 내는 해골을 건져왔어요. 라고 말했어요. 아버지가 달려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하인에게 해골을 깨끗하게 씻어 나무판 위에 놓으라고 말했어요. 그때까지도 해골은 여전히 부토부토 소리를 내고 있었죠. 다음날 아침 왕을 뵈러 궁전에 간 부자는 수많은 장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항상 부토부토 소리를 내는 귀신 해골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장관들은 이 말을 듣자마자 거짓말, 말할 수 있는 해골은 세상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며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부자는 여러분이 저를 믿지 못한다면 많은 금을 걸고 내기를 해도 좋소. 라고 말했어요. 결국 장관들은 부자와 내기를 하기로 했어요. 부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도 해골은 여전히 부토부토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는 장관들이 확실히 내기에서 지게 될 거라고 생각했죠. 부자는 집에 있는 조카에게 많은 금과 나무판 위에 놔둔 해골을 가지고 궁전으로 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궁전 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해골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궁전에 들어온 부자는 그 해골을 4명의 장관들 앞에 놔두고 해골에게 뭘 기다려? 얼른 부토부토 소리를 내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해골은 끝까지 부토부토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결국 부자는 내기에서 져 많은 금을 잃고 말았죠. 장관들은 부자를 비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시끄럽기도 하군. 말은 해골이라니 말도 안 되지. 화가 난 부자는 장관들에게 인사를 하고는 궁전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궁전 문 밖을 나가자마자 갑자기 해골이 부토부토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에 더욱 화가 난 부자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하인에게 도끼로 해골을 부수고 다시 강물에 던져버리라고 말했어요. 그때 마침 한 스님이 물가를 지나고 있었어요. 스님은 그 해골을 보자마자 남다른 사연이 있다는 걸 눈치챘죠. 그리고 생각했어요. 저 해골을 태워 해골 주인의 명복을 빌어줘야겠군. 그리고 해골을 태워 재로 만들어 다른 재료와 섞어서 절 기둥에 바르고 남은 재는 술에 발라 마를 때까지 기다렸어요. 얼마 후 스님이 제자와 함께 수레를 타고 동네 주민들한테 안부를 전하러 갈 때였어요. 먼 길을 달렸지만 수레는 여느 수레와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동네 주민과 마주칠 때에 갑자기 수레가 도둑아! 도둑아! 하고 계속해서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동네 주민들은 너무나 화가 나 스님한테 불평하기 시작했죠. 당황한 스님은 제자에게 빨리 지나가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스님은 군인들을 만났어요. 이번엔 수레가 군인에게 야, 이 도둑놈아! 도둑놈아! 라고 외치며 군인들의 기분을 나쁘게 만들었어요. 군인들도 스님에게 매우 화를 내며 그 수레를 뒤쫓아왔어요. 스님은 너무 무서워서 수레를 타고 더 빠르게 도망갔어요. 스님은 예전에는 이런 소리를 들은 적이 없는데 아마도 그 해골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걸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절에 돌아온 스님은 해골을 태웠던 곳에다 수레를 잘라 완전히
불태워버렸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는 도깨비 바늘이라는 식물이 자라났어요. 살아있었을 때 다른 사람과 싸우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걸 좋아했던 싸우. 그래서 싸우가 죽은 곳에서 자라난 식물 도깨비 바늘은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옷에 달라붙어 잘 떨어지지 않는답니다.